사람이 가장 외로웠던 날, 시어머니는 검은 상복을 다른 여자에게 입혔습니다. 그날 저는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37살 서혜진입니다. 시골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39살로 대기업 식자재 유통사 운영이사였고 시댁은 재단과 회사를 함께 꾸리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첫 인사날 시어머니 윤숙정은 저를 보며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아직 우리 준호를 어느 집에 보낼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혜진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안도 학벌도 우리 기준과 다르네. 도서관 사서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첫 흠집을 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건 맞네. 시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가 유난히 번쩍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그 장신구는 저희 집안과의 격차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브로치를 떼어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예의로 주는 거야. 잘 간직해.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 안의 브로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이 브로치, 그리고 예의로 준다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나중에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언젠가 진정한 가족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비교와 지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얘야, 누구 며느리는 병원 원장이라네. 우리 행사에 후원도 한다더구나. 참 부럽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다른 며느리들과의 비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 7시 전에 꼭 전화해. 어른 안부는 며느리의 첫돌이야. 매일 아침 7시 전 안부 전화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늦었네. 시간 개념이 없어. 회사 재단 행사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던 겨울, 배가 무겁고 허리가 아팠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얘야, 김장 200포기를 담가서 재단 급식 봉사에 보내야 해. 며느리가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어머님, 임신 중이라 무거운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신이 병이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해내던데. 그날 하루 종일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는데 갑작스런 복통과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야,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아기가 괜찮을까 걱정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전한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 병원 침대에서 준호를 통해 들은 시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봉사는 끝났고 사진은 잘 나왔더라고 하시네. 제 건강이나 아기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단 봉사 행사의 성과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혼한 후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언젠가 진정한 가족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비교와 지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는 새 홍보팀 대리 최다은이 들어왔습니다. 29살의 그녀는 밝고 능숙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호의 휴대폰에는 프로젝트 D라는 암호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아서 재단 홍보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많거든. 집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본 날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누군가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물으니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이야. 집안 행사에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해서 홍보팀이랑 미팅하는 거야. 집 앞까지 와서 얘기할 일이었어? 급한 일이었어.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얘야, 내일 재단 행사 준비는 다 됐지?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다은 씨도 재단에 와. 기자들이 좋아해. 다은 씨요? 준호네 회사 홍보팀 대리 말이야. 젊고 예쁘니까 사진도 잘 나오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프로젝트 D 잦아진 야근, 그리고 이제는 재단 행사에까지 나타나는 최다은. 뭔가 이상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 전 시댁 제사상 차림에 제 이름이 메뉴처럼 적힌 일정표가 돌았습니다. 전, 산적, 탕, 수정과 혜진 담당.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이번 설에는 다은 씨도 온다. 다은 씨가요? 왜요? 손님이야. 홍보팀이니까 사진을 맡을 거야. 우리 집안 제사가 얼마나 품격 있는지 보여줘야지. 그럼 제사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며느리 일이잖아. 다은 씨는 손님이니까 대접받아야지. 어느 날부터 준호의 휴대폰에는 프로젝트 D라는 암호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아서 재단 홍보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많거든. 그날 밤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살펴보니 회사 기부금 내역과 재단 경비가 뒤섞인 장부가 보였습니다. 푸른 잉크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회비 윤이사 승인. 윤이사는 시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회사 돈과 재단 돈이 이상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뭐해? 샤워를 마친 준호가 나타나자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다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 첫날 시어머니는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상주 옆은 이미 정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이 온다고 했잖아. 이미지가 중요해. 영정 앞을 보니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다은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인데 왜 다은 씨가? 시어머니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론이 왔다. 회사 미래 이미지에 맞게 움직여야 해. 넌 뒤에서 조용히 있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진짜 가족은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다은 씨는 우리 회사 홍보를 책임지고 있고 그 장면은 제 마음의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상주 옆에 서 있다니. 장례식 내내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은을 며느리로 착각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준호가 다가와 물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미안함보다는 체념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어머님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회사 일이야. 이해해줘.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예전에 받았던 브로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의로 준다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필요할 때만 쓰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의 책상 서랍에서 봤던 장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내 휴대폰으로 한 페이지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회비 윤이사 승인이라고 적힌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정리 좀 하고 있었어. 황급히 장부를 제자리에 놓았지만 이미 필요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녹취는 더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은이 거실에서 통화할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상주 라인은 다은 씨가 서요. 혜진은 조용히 뒤에. 대표님,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 이미지가 먼저야.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시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뒤져보다가 금고 속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자에게 회사의 표결권을 위임한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일란에는 시어머니 윤숙정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원본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장부 사본과 녹취 파일,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에 특이한 조항이 있네요. 유언장에는 놀라운 한 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자에게 회사의 표결권을 위임한다. 증일란에는 윤숙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유언의 해석 열쇠는 가정의 존엄이라는 표현입니다. 상복사건, 임신 중 과로, 안부전화 강요, 홍보용 동행, 그리고 불륜 방조.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 유언장의 핵심은 가정의 존엄입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누가 진정으로 가정의 존엄을 지켰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 유언장이 제게 유리하다는 말씀인가요? 모두 합치면 혜진 씨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조차 증인으로 서명했으니까요. 그제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단 이사회와 유족협의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사진과 가족들이 모여 앉았고 시어머니는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얘야, 조용히 서 있어. 다은 씨가 공식 며느리로 알려지면 회사는 더 올라간다. 어머님, 저는 진짜 며느리인데요. 진짜 며느리는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상주 라인은 다은 씨가 서요. 혜진은 조용히 뒤에. 대표님,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 이미지가 먼저야. 재생 중인 녹음기 속 목소리가 끝나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것은 미약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게 조작된 자료일지도 몰라. 억지에 가까운 그녀의 항변은 곧바로 이사들의 차가운 눈빛에 가로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걸? 이어서 회계장부 사본을 꺼내 이사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재단 경비가 회사 홍보비로 이체된 내역입니다. 승일란에는 윤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자에게 회사의 표결권을 위임한다. 며느라기야, 너가 그 자격이 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처음 인사 자리에서 번쩍이던 진주 브로치는 그 빛을 잃은 듯 어두워 보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증인으로 서명했지만 어머님, 시아버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말이 무서웠어. 회사 일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서웠다면 멈췄어야 했어. 최소한 아내와 아이만은 지켰어야 했어. 다은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뒷자리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회의실의 중심은 이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면 멈췄어야 했어. 당신의 아내를 지켰어야 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무했구나.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라뇨?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고 싶었을 뿐인데. 회의실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제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은 유언장의 조항을 근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표결권과 가정의 명예는 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아, 다시 기회를 줘. 이번만은 정말 잘할게.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존엄을 지킬 거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삶을 만들 거야.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건 예의로 주신 거라 하셨죠. 하지만 예의는 서로를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저는 차분히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온 햇살이 제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뒤에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과 이사회의 모든 소동이 지나간 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속이지 않을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가는 거야?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서는 저를 준호가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살 거야?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간은 흘러 아기는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하늘. 작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처음 품에 안은 아이는 작은 두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다시 시골 공공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관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혜진 씨, 다시 돌아오셨구나. 아기도 데리고. 네, 다시 일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하늘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삶은 부유한 재단의 며느리로 살던 날들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진실로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 책 읽어줘. 도서관 한켠에서 하늘이가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책을 넘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엄마가 읽어줄게.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 7시에 억지로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결국 회사에서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이사회는 그의 무능과 불륜 의혹, 그리고 재단 회계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뒤에 숨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작은 외국계 회사로 옮겨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던 저는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아내를 잃은 건 제 삶에서 가장 큰 실패였어요. 어머니 말만 듣고 정작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저는 그 기사를 조용히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후회는 늦게 오는 법이지. 엄마, 뭐라고 했어? 옆에서 그림책을 보던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엄마가 혼잣말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곁에서 웃고 있는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숙정은 재단에서 물러났습니다. 횡령에 가까운 회계장부가 드러나며 이사직은 박탈되었고 사회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언론 앞에서 고개 높이 들던 여인은 이제 조용한 시골 별장에서 홀로 지내며 과거를 곱씹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가끔 찾아오는 간병인이 말을 걸어도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진주 브로치는 여전히 금고 속에 있었지만 더는 그 빛을 뽐낼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재단 설립 당시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녀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관계였던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보며 윤숙정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전할 곳도 전할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텅 빈 별장에는 그녀의 한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봄이 온 어느 날 도서관 마당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책 많이 읽을 거야. 그래, 우리 하늘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는 무엇보다 존엄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면 돼. 존엄이 뭐야? 그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이고, 엄마처럼? 응, 엄마처럼.
하늘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희망, 그리고 새 출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벚꽃이 예뻐. 그래, 정말 예쁘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우리 모녀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윤숙정의 며느리도 준호의 아내도 아닌 그저 서하늘의 엄마이자 서혜진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한켠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가장 빛나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혜진의 이야기를 마치며 혜진은 시댁의 억압과 무시 속에서도 끝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진주 브로치를 돌려주며 말한 예의는 서로를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는 말은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무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결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혜진이처럼 존엄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가족,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혜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킬 용기에서 온다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존엄은 안전한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고 있나요? 이것이 혜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